네, 2011년 11월 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HBR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조선 비즈에 제 칼럼을 이거 하나 썼었어요. 창조는 습관과 반복에서 나온다. 창조성에 관련된 칼럼 하나 썼는데 읽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제가 무용 공연을 보고 이거 재밌네? 무용이라는 거하고 경영이라는 컨텍스트하고 연결시켜 본 거예요. 게다가 내용이 일부 스티븐 잡스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내용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좀 뽑아봤거든요. 나름대로 괜찮다는 평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예, 기자도 좋아하고 있고요. 네, 페이스북에 동영상 때문에 facebook.com/hbrstudy로 들어오시면 이 커뮤니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Meeting the Challenge of Disruptive Change, 파괴적 혁신에 관련된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바대로 HBR에서는 친절하게 거의 무수히 많은 아티클 중에서 이것만큼은 이 10개만큼을 읽어보세요 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이 시리즈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리즈 첫 번째를 제가 갖고 온 거고요. 이 10개의 시리즈 끝난 다음에는 또 주제별로 시리즈가 있습니다. 예, 혁신에 대한 시리즈 10개, 리더십에 대한 시리즈 10개,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해 나갈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교과서적이고 좀 고전적인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다른 컨텍스트, 다른 텍스트를 읽으면 많이 잘 읽혀져요.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포터가 얘기합니다. 전략이 뭡니까? 할 때 마이클 포터가 한마디로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전략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마이클 포터 자체도 여러 가지 용어로 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전략은 결국 선택 아니냐 이거죠. 선택 아니냐. 메모하셔도 돼요. 선택 아니냐. 이 선택이라는 의미는 뭘 하겠다라는 것은 뭘 안 하겠다는 내용과 똑같다는 의미죠.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왜 중요한 시사점을 주냐면 많은 경영자들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다 보면 욕심이 많아지니까 다 하려고 하단 말이죠. 근데 이걸 하겠다고 선택한다는 얘기는 다른 것을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다고 아는 순간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업을 설정할 때 전략은 선택이다. 선택은 또 하나의 포기다.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사업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딱 잘라서 횡단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근데 이런 개념이 시간을 흘러서 놓고 봤을 때는 종단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재밌습니다. 어떤 개념이 오늘 소개할 내용이 되냐면요. 기업은 뭔가 선택해서 잘 하려고 하면 이럴 줄 몰랐습니다. abilities, 뭐뭐 할 수 있는 역량, 뭐뭐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잘 할 수 있다 그런 역량이라는 것은 반대로 disabilities, 뭐뭐를 할 수 없는 역량으로 굳어지게 된다는 게 오늘의 핵심 주제예요. 전략은 선택입니다. 어느 딱 순간에서 나 뭐 할까? 저거 할래? 이거 안 할래? 라는 것이 전략이란다면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사업을 영위합니다. 시간이 흘러가요.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거예요. 기업이 성장해 나갈수록 이게 오늘의 큰 화두예요. 기업이 성장해 나갈수록 굳어진다는 거죠. 잘하는 것은 잘하는 건데 못하는 것도 있다. 그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저자는 역량의 세 가지 요소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역량의 3대 요소로 이거를 얘기하죠. 자원, 프로세스, 가치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원, 프로세스, 가치. 자원이라 한다면 이런 거죠. 사람이니 장비, 기술, 돈, 그렇죠? 이런 인텐저블한 것도 있습니다. 디자인, 인포메이션, 브랜드, 그다음에 협력사들과의 관계,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자원이죠, 자원. 진도 나와보겠습니다. 프로세스는 이런 것이다. 프로세스는 정의를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이 저자들은 두 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호 인터랙션 하는 거, 코디네이션,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패턴들이다 이거죠. 의사결정의 패턴.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프로세스는 효율성을 높여줘요. 예,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프로세스를 일하면 효율성이 높아져요. 예, 또 반대로 말하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세스화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딜레마는 이런 거죠. 그러다 보면 경로 의존성, 이게 이 아티클에 나오지 않은 단어예요. 사실은요. path dependency. 하지만 그 제가 다른 아티클에서도 소개해드렸고 이 path dependency, 경로 의존성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길을 가다 보니까 그 길만 가다 보니까 다른 것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에 굉장히 잘 적응한 사람들한테 프로세스에 제대로 적응한 사업부에 새로 다른 사업을 하라 그러면 못하는 거죠. 경로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많이 간과했었던 것이 바로 밸류에 대한 재평가인데요. 밸류. 공유 가치라든가 기업의 가치 얘기할 때 다 복수를 써요. 밸류스를 씁니다. 이 가치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게 만드는 기준이 가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가치라는 것을 좀 달리 표현한다면 가치 기준?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린 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의사결정할 때, 소비자를 대할 때, 또는 투자 의사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뒤에 나오나? 그러니까 이 주제에서 이 아티클의 주제가 이런 거예요. 사실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사실 그 창업기에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아티클은 아니에요. 막 성장해 나갔고 잘 나가는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아티클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 나가면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고가 하이엔드 마켓, 그렇죠? 그다음에 간접비와 고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투자해야 되니까. 예, 아주 엄청난 자원을 투자해서 멋진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엄청난 간접비와 오버헤드 코스트와 픽스드 코스트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보존하려면 높은 수익률을 요구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찾아가요. 듀퐁은 듀퐁이라든가 애플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가치란 얘기예요. 예컨대 우리 기업은 많이 투자도 했고 우리 하이엔드 시장을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률 40% 이상 되는 것만 한다. 이게 가치예요. 그러다 보면 영업사원이라든가 상품 개발한 사람이라든가 마케터들은 돈 되는 것만 생각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의사결정, 자기 행동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가치라는 거예요. 그냥 그 기업가치, 공유가치 얘기하는 것처럼 HR에서 얘기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런 가치들 오히려 아까 말한 디서빌리티가 만드는 데 말씀드렸는데 이런 가치들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이퀴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DEC라고 얘기하죠. 디지털 이퀴먼트 코퍼레이트. 예, 이 회사가 과거에는 무지하게 잘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포지션은 어떻게 되냐면 초창기 IBM에서 얘기하는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있고요. 그 밑에 메인프레임보다 못하지만 굉장히 그 다음을 따라가는 이 고가의 고성능 컴퓨터가 미니 컴퓨터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만든 회사였어요. 1960년대와 80년대 아주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PC, 퍼스널 컴퓨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디지털 이퀴먼트 코퍼레이트 DEC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는데 PC 시장을 보고 나서 대응을 잘 못해가지고 망했다는 게 결론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왜 PC 산업에서는 디지털 이퀴먼트 코퍼레이트 DEC라는 회사가 공룡이 됐냐 있죠. 공룡이 됐냐? 잘 나갔었는데. 그 이유를 아까 우리 세 가지 역량의 세 가지 요소로 한번 보자는 거죠. 세 가지. Resource, Process, Value. 자, 리소스를 본다면 사실 답이 안 나와요. 왜? PC 사업 이 사람들의 역량은 마침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예요. 인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요새의 뭐 애플, 구글 그런 회사예요. 따라서 사람이 부족해서 아니 사람 많아요. 돈이 없어서 돈 많아요. 그러니까 리소스는 풍부해요. 근데 뭐 망하는 거죠. 그래서 리소스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건 뭐냐? 프로세스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일단 프로세스를 보니까 뭔가 답이 보입니다. 일단 여기 미니 컴퓨터 시장에서 DC는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먼저 제품의 핵심 구성 요소 컴포넌트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컴포넌트를 자체 개발합니다. 자체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자체 디자인한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주 고성능의 기계를 만들기 때문에 2년, 3년 걸려서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요. 그리고 직접 판매도 합니다. B2B로. 엔지니어들한테 판매를 해요. 그렇게 늘 해왔어요. 그런데 PC 산업회사의 맥 프로세스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구성 요소가 아웃소싱 하잖아요. 그죠? 어디는 뭐 PB를 만들고 어디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냥 갖고 오면 되는 거니까. 갖고 와서 조립하잖아요. 모듈화를 합니다. 그리고 생산이 새로운 디자인 나오는 게 굉장히 빨라요. 상대적으로. 1년이면 길어야 1년이면 뚝딱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는 거죠. 되게 빨라요. 대량 생산합니다. 도매도 판매하지만 소매로도 판매해요. 근데 프로세스가 다른 거죠. 아까 path dependency, 경로 우전성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DC에서는 이런 프로세스를 적응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value를 봅니다. value. 이걸 한번 같이 한번 논의해 보셔야 돼요. 같이 논의해 보셔야 돼요. 퀴즈. PC 산업에 떴을 때 막 부글부글 올라갔어요. 이 PC 산업은 마진율이 작아요, 그죠? 이 미니 컴퓨터라고 하는 뭐 한 대 팔면 뭐 수천만 원, 억대가 수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거 PC 하나 팔아서 얼마 나와요? 그런 걸 바라봤을 때 임원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겠냐 이거예요. 이 질문은요, 크리스텐 교수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이슈들입니다. 꼭 이 사례를 드는 것은 아니고 항상 established company, 대기업들은 저가 시장에서 깔짝깔짝대면서 나타나는 이 후발주자들을 가짜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았겠어요? 왜? 이 사람들의 value, 우선순위의 기준은 고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돈 조금만 하면 한 대 팔면 뭐 몇 천만 원, 몇억 나오는 거. 그걸 어떻게 더 팔 것인가, 어떻게 더 잘 만들 것인가 생각하는 프레임을 갖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PC를 어떻게 보겠냐 했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밸류가 다른 거죠. 밸류는 가치 기준이고, 그러니까 의사결정할 때의 기준인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투자 우선순위를 두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는 그 기준이라고 얘기한 사례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수익률. 고가 시장에서 얘기하는 수익률을 똑같이 낼 수 있어 없어? 딱 이거더라고요. 사례가. 그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비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뭐 디지털 에디팅 시스템 뭐 하는 곳인데 뭐 이런 회사가 있네요. 1993년에 공개했을 때 한 주당 16달러가 뭐 3배, 4배 떴어요. 2년 만에 엄청 떴습니다. 잘 나갔어요. 그러다 망했어요. 지금은 아마 거의 없어지거나 인수합병되거나 그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죠? 성장할수록 이 회사가 처음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창업했어요. 그리고 상장까지 했잖아요. 상장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막 그렇습니다. 기업도 많이 커졌어요. 기업이 성장합니다. 보셔야 돼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렇죠? 처음에 제가 제시한 이슈.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장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실 이런 사례들은 대학생들한테는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기업 현장에서 체감을 해야 더 절실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점점 처음에는 니치 시장에서 엄청나게 성장하다가 이제 포화 시장이 포화되지 않겠어요? 재고 부담도 돼요. 예전에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할지 관심 없었잖아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사람들 환호하니까 막 열심히 만들고 막 찍어냈어요.
막 팔렸어요.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외산 매출, 리스버블도 생겨요.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그렇죠? 관리 능력이 요구됩니다. 경쟁도 심하대요. 돈 되니까 다 뛰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주주들이 뭐 소송 걸거나 이런 것들 벌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매니지먼트가. 복잡해져요. 처음에는 이 회사의 성공 요인은 리소스였어요. 핵심 인재, 엔지니어, 기술. 그걸로 대박 난 거예요. 어느 기업이든 벤처 기업들은 처음에는 리소스로 승부합니다. 그렇죠? 리소스로 승부. 이 회사는 그랬고요. 그러다가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관리가 돼야 되고 그 프로세스의 밸류가 같이 연결해서 좀 잘 버무려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걸 못한 거죠. 품질도 유지해야 되고 배송, 뭐 서비스, 사후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회사는 리소스에 강한 회사죠. 아비드라는 회사는 리소스에 강한 회사입니다. 그럼 프로세스와 밸류에 강한 또 대변되는 회사가 누구냐? 바로 맥킨지예요. 맥킨지의 리소스는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사실. 사람이잖아요. 몸뚱이잖아요. 근데 이 리소스를 보면 1년에 무수히 많은 MBA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쵸? 엄청난 사람들이 인앤아웃 합니다. 리소스들이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멀쩡하잖아요. 바로 프로세스와 밸류가 주는 힘이라는 거죠. 주는 힘. 기업이 성장하면서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프로세스가 밸류가 묶여지는 컬처라는 거죠. 여기서도 컬처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컬처는 묘하게도요.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컬처가 강한 조직일수록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굉장히 바람직한 행동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 회사의 업무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결제가 없고 속도가 빠르고 좋아요. 그리고 고객 중심이고 그다음에 수익률을 매출보다는 수익성을 더 중요시 여긴다든지 이런 식의 일의 처리 방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일의 처리 방식을 올바른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구도 좋았고 그렇게 하니까 성공했잖아요. 성공했어요. 여태까지. 성공했으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문화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냅둬도 알아서 하잖아요. 문화가 강조된 회사일수록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게 만들잖아요. 아주 이상적인 회사잖아요. 자율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요. 냅둬도 알아서 하잖아요. 그 얘기는 예측 가능하게 다 알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예측 가능하게. 근데 이거 뭐가 문제냐? 문제일 수 있다는 게 이 저자들의 지적이에요. 뭐냐? 이 이슈를 볼까요? Sustaining Innovation과 Disruptive Innovation. 보통 보면 Sustaining Innovation은 이 Sustain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을 보니까 오늘 해석에 제가 나름대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잘 보세요. 이 해석은 지속 가능한 혁신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무슨 뜻이냐면 생명 유지가 가능한 혁신이에요. 즉 이대로 하면 혁신을 하면 유지는 될 수 있어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시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정말로 잘 이해가 돼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Sustaining Innovation은 주 수익을 가져오는 고객과 시장을 유지시켜주는 혁신이에요. 새로운 시장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고객을 좀 더 크게 만들어주는 혁신들이에요. 예컨대 컴팩이 16비트에서 32비트로 넘어가는 거. Sustaining. 하지만 고객들은 그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메릴린치에서 아주 혁신적으로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라는 그 IT 기술 접목한 어떤 엄청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누가 좋아해요? 기존 고객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기존 고객들이. 그러니까 something better입니다. something better. 기존 고객들이, 포인트는 기존 고객들이 여러 가지 환영합니다. 좋아. 좋은 제품 개발했네. 나 돈 쓸게. 구매할게. 이게 Sustaining Innovation이에요. 그런데 파괴적 혁신은 주 수익을 주는 우리의 매출 포트폴리오의 7~80%를 주는 그 고객을 대상으로 한 혁신이 아니라 다른데
20%는 주지만 거기를 더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매출이 5% 이하인 고객들 대상으로 뭔가 혁신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전혀 다른 고객들, 전혀 다른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 고객들은 외면합니다. 여기 재밌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 회사 정말 혁신적인 제품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기존 고객사들은 싫어해요. 그럼 나한테 별 상관이 없는데? 돈 안 쓰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something new가 되는 거죠. totally new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disruptive innovation, 파괴적 혁신. 이것은 뭐였어요? 여기서는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대기업은 죽으나 깨나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죠? 여기서 대기업의 뜻이 있습니다. 대기업은 established company인데 주로 안정된 수익원을 가진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성공의 맛을 본 기업들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성공의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공했던 체험이 굳어져서 프로세스와 밸류가 만들어지고 컬처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한 기업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네. 왜냐? 투자 우선순위가 기존 고객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존 고객. 안정적인 수익원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 포기해요?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투자 우선순위가 더 좋은 제품, 더 수익률 좋은 제품을 해서 현재 고객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요. 우선순위가. 우선순위, prioritization, 이게 value예요. 예, 그것을 선정해주는 기준이 가치예요. 가치. 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이 절대로 하지는 못하는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첫 번째,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disruptive innovation 나오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거죠. 야, 우리 기존 제품은 수익률이 얼마인지 알아? 30% 이상이야. 40%야. 근데 그거 개발하면 그거 얼마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 생각이 다른 거죠. 무시해요. 근데 그게 나쁜 의사결정은 아니에요. 기존의 사업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는 자기네 그 기존의 밸류와 컬처라든가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30%, 40% 이상 돼야 되는데 수익률이 10% 되는데 한번 시도해 보겠대요. 그게 옳대. 말이 안 된다. 일관성이라는 거 아까 나왔잖아요. 컬처라는 것은, 프로세스라는 것은, 이 밸류라는 것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일을 하게끔 만들고 일관성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일관성에서 깨지게 되는 거죠. 마치 지 멋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작은 기업은 이 파괴적 혁신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역설적으로 작은 기업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일단 작은 기업은 리소스가 부족해요. 사람이 부족해요. 돈이 없어요. 제품 생산 능력도 떨어져요. 하지만 that's okay. 뭐 어때? 나 혼자 먹고 살 건데. 이거잖아요. 나 혼자 먹고 살 건데. 적게 벌으면 어때? 뭐 수익률 10% 나오면 어때? 100만 원 팔면 어때? 나 그걸로 라면 끓여 먹을 수 있어. 이거예요. 괜찮아. 시도해 볼 만해. 실험할 만해. 그런 거죠. 돈을 많이 들여서 시장 조사하거나 분석 안 해도 돼요. 그냥 질러보는 거예요. 근데 큰 기업은 잘못 의사결정해서 잘못 신규 상품, 신상품 개발하면 뭐 수조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으려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장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죠. 이 아티클에서 그래서 희망을 줘요. 대기업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대로 하면 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인 거 아니겠어요? 네, 대기업도 할 수 있다. 그 방법이 뭐냐? 네, 세 가지 얘기합니다. 세 가지. 뭐 기존 조직 안에 별동대를 둬야 된다. 스피너 분산을 해야 된다. M&A, 인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 둘씩 보겠습니다. 먼저
creating. 그러니까 대기업 조직에서 안 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조직을 따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따로 만들어. 이 이슈는 여러 군데서 언급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번쯤 상식적으로 알면 좋을 단어들이 나와요. heavyweight team. 이게 이 사람들 역시 다른 아티클에서 인용한 거죠. 이 revolutionizing, product development. 여기서 인용한 건데요. heavyweight tea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작은 실험을 하지만 무시 못하는 존재들이야. 그런 개념, 느낌이 오지 않아요? heavyweight. 예, 우리 회사의 별동대인데.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역할을 이런 게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었어요. exploration과 exploitation, 탐색과 활용이라는 개념을 소개한 바 있었는데요. anyway, 예. 탐색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서. 그리고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묶여서 같이 일을 하게 하고 책임과 권한 부여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 헤비웨이트 팀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맞는 것 같아요.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별동대, 예, 별동대, 공포의 외인부다. 그런 개념, 딱 그 개념인 것 같아요. 외인부다, 공포의 외인부다. 이제 그런 외인부다를 둬라. 왜? 기존 조직까지는 안 되니까. 기존에 프레세스 해가지고 기존 임원들이 와가지고 야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기존 임원이 옵니다. 저기 마케팅 부서 임원이 와가지고 얘기하죠. 그거 얼마나 벌려? 그 수익률 얼마야? 이 말 하는 순간 엄청 좌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냅두고 그 안에서 놀고 그 안에서 혼자 지지고 볶고 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게 기존 조직에서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스피너업. 예. 기존 조직에서 우수한 인재를 안 주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조직 안에서 뭔가 별동대를 만들려고 하는 나는 좋은 인재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인재는 우리 회사에 많은 수익을 주는 그 사업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잘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돈도 그렇고 우선순위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 하면서 나가라. 우리 안에 있으면 너만 상처받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나가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희한하게도 인터넷 관련된 사업에 이 스피너아웃이 굉장히 많다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네요. 이 사례가 좀 재밌습니다. HP에서 레이저 프린터 디비전이 굉장히 돈 잘 벌었어요. 오해는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집에서도 볼 수 있는 레이저 프린터 그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회사에 굉장히 큰 등치에 굉장히 고가의 레이저 프린터를 얘기하잖아요. 되게 비싼 거. 예,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잉크젯 프린터가 필요하다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게 재밌는 것은 여기서 이걸 얘기해요. 같은 생산 공정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같아요. 여기서 더 달라지죠. 리소스는 같을지라도 프로세스 때문에, 밸류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이 케이스는 프로세스는 오히려 같아요. 같은 프린터기예요. 그런데 밸류가 다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다른 가치, 우선순위 때문에. 수익률 따지잖아요. 레이저 프린터 하나 하면 수익률이 얼마인데, 얼마나 벌리는데, 야 잉크젯 하나 팔려고 얼마나 버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시종이 계속. 그렇죠? 이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이 문제. 수익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성능도 레이저 프린터는 정말 고가이기 때문에 엄청난 하이 퍼포먼스가 나와야 돼요. 하이 퍼포먼스. 그렇죠? 성능도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하지만 레이저 프린터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럼 엔지니어들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네, 엔지니어들은 그 정도 성능을 가지고 내가 개발하라고?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분사시켰어요. 그러니까 잉크젯 프로젝트 다 성공했더라. 뭐 이게 이제 하나의 사례였어요. 그런데 이래저래 분사했을 때 가장 큰 포인트는 CEO의 지원과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묘한 표현을 합니다. 이 아티클은 정말 현실적인 아티클인 거예요. CEO가 좀 귀찮아해서 내버려두는 분사라면 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하도 귀찮으니까 신경을 덜 쓰기 싶어서
분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필패한다는 거죠. 100점 100패한다는 거죠.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원론적이지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조직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쵸? 가치와 프로세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HP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같은 프로세스인데도 밸류 때문에 일 못해 먹겠다 치고받고 싸우니까 그래 분사해버려 라고 하는 것처럼 프로세스와 밸류를 놓고 봤을 때 궁합을 좀 맞출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볼까요? 프로세스의 궁합. 예. 밑으로 갈수록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에 딱 맞아. 즉 우리 회사의 리소스를 잘 활용해서 예컨대 뭐 쉽게 표현하면 같은 생산 라인에서 찍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프로세스랑 궁합이 안 맞아요. 뭔가 그거 하려면 우리 프로세스 뜯어 고쳐야 돼요. 생산 라인도 바꾸고 결제 라인도 바꾸고 뭔가 좀 바꿔야 돼요. 예, 이게 불편한 거죠. 가치. 그것은 그래? 새로운 상품인데 그 수익률이 좋다고? 수익률 좋은 거 좋아. 이쪽입니다. 가치가 맞는 거죠. 근데 굉장히 우리 가치가 안 맞아요. 그게 뭐야 도대체. 돈 많이 벌려져? 뭐 이런 거. 이렇게 봤을 때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치에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떨어지는 거죠. 투자 우선순위에 떨어지는데 프로세스도 안 맞아요. 야, 분가해버려 라는 거죠. 분가해. 이것은요, 별도문에 만들어서 야, 너는 여기 보십시오. 너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산 라인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돈 잘 벌린 다음에 밸류가 맞는 거예요. 수익률이 좋다며 우선순위에 맞아요. 그러면 뜯어 고쳐줄게. 우리 회사 있어. 다만 너네 조직만큼은 따로 놀아. 그 얘기입니다. 별도인데 현 조직 안에 있어요. 요놈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나요? 야, 우리 메인프레임 사업 하고 있는데 아주 수익률 좋은 미니 컴퓨터 사업하고 있는데 PC 사업 하겠다고? 그 돈 벌리지 않으면 참 모르겠는데 에이씨 몰라. 근데 생산 라인은 똑같다고? 그 얘기예요. 그래? 그러면 잠깐 눈에 걸리면 내가 좀 욱하니까 너 따로 놀아. 따로 노는데 생산 라인이 똑같다면서 그러면 우리하고 일단 우리 회사 안에 있어. 그런데 막 찍어낼 때 커머셜라이징 할 때는 생산을 막 할 때는 그때 따로 놀아.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생산을 많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의 그 리소스, 그러니까 하이 레베뉴를 담당하는 하이 레베뉴를 맡고 있는 데하고 이제 카니벌라이션 되니까 좀 클만 하면 나가라는 얘기예요. 클만 하면 그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가치를 궁합을 맞춰서 조직 별동네를 둘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어디다 둘 것이냐 사내에 둘 것이냐 밖에 둘 것이냐 이런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인수죠. 인수. 내가 역량이 부족하면 인수해야죠. M&A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왜 M&A를 해야 되냐? 왜 인수를 해야 되냐? 왜?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다임러가 크라이슬러 인수한 거죠? 맞죠? 맞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임러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크라이슬러는요, 크라이슬러는 특별한 리소스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인수했겠어요? 생산 라인, 우수한 엔지니어가 있거나, 돈이 많거나 그런 거 아닌데. 근데 인수했대요. 크라이슬러에는 그 다임러가 참 부러워하는 신통방통한 재주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코디네이션하는 재주가 있었어요. 협력 업체들과 관계를 잘해서 서플라이어들과 해서 생산을 잘하는 그런 능력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시너지를 낸 거죠. 시너지를 냈습니다. 여기서 시사점 다임러가 없는 역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1대1
같이 시너지를 냈습니다. 이거는 흡수한 게 아니에요. M&A나 Acquisition, Merge의 이슈에서는 인테그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와요. 잠깐 좀 나오겠지만 인테그레이션이란 말은 까놓고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단번만 쏙 빼고 회사를 없애는 거예요. 예컨대 다임러와 크라이슬러가 인테그레이션 됐다면 상호 회사명은 다임러가 됩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런 용어가 인테그레이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일단 여기서는. 예, 재미있는 또 사례가 있습니다. IBM이 롬이라는 회사를 1984년도에 인수했습니다. 롬이라는 회사는요, IBM이 아쉬워하는 능력이 IBM이 뭐 아쉬워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뭔가 아쉬워해야 인수할 거 아니에요? 뭐 사람이 있어요. 사람 IBM이 훨씬 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데 돈이 있나? 우리가 더 많아. 생산 능력 우리가 더 생산 능력이 많아.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쪽은 텔레커뮤니케이션 쪽 회사인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시장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네요. 야, 그 회사 아마 똘똘한 직원이라든가 좀 문화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인사에서 그 능력 우리가 바잉한 거죠. 산 겁니다. 그런데 1987년도에 이 조직이 인테그레이팅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핵심적인 사람을 엔지니어를 딱 우리 IBM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IBM 직원이 된 거예요. 이때. 그리고 나서 롬은 없어져요. 예. 근데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왜? 롬에서 열심히 재밌게 즐겁게 일했던 사람들이 IBM에 딱 가니까 숨이 막히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예. 그래서 이 역량이 그냥 사장돼 버렸다는 거예요. 재밌는 시사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이 다임러 크라이슬러도 이 이후에 또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주요하게 우리 파이낸셜 전문가,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들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패를 하게 만드는 지대한 영향을 이 파이낸서들이 합니다. 왜? 파이낸스들은 그들의 판단 기준은 주로 리소스에 국한되어 있어요. 리소스, 상품, 가격, 제품력, 그다음 종업원의 연봉 예컨대 숫자로 계산이 가능한 것들로 판단하잖아요. 프로세서가 밸류를 판단 못하잖아요. 파이낸서들이. 그러다 보니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에서 IBM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빨리 돈 벌어야지. 야, 다임러 크라이슬러 처음에 잘하는데 계속 잘 나가야 되지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 좀 빨리 성장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재무전문가의 평가에 흔들려가지고 결국 이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대기업들이 힘든 거예요. 예, 대기업들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잘한 기업이 있어요. 애퀴지션을 잘한 기업. 예, 아주 우리 인터넷 붐 있었을 때 M&A 대명사잖아요. 시스코. 근데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니까 이 아티클에서 다시 만나보니까 정말 잘하더라고요. 예. 1993년에서 97년도에 기업을 많이 인수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인수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창업한 지 1년, 2년 이내에 된 아이디어가 정말 기발한 엄청 막 인수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시스코가 부족한 리소스를 산 거예요. 리소스. 누구예요? 엔지니어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을 샀어요. 사서 데리고 와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죠? 제품이라든가 제품 좋은 거 개발했다고 오케이. 그 제품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게 해줄래. 너 통째로 회사를 살게. 회사를 사서 페이턴트도 갖고 오고 제품 우리 회사에 사는 거죠. 인테그레이팅 시켜버리는 거예요. 회사 없어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거꾸로 벤처기업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회사가 예컨대 뭐 성균관 대학교니까
성균 벤처를 만들었어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회사가 정말 삼성처럼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뭔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시스코 가서 오파가 왔어요. 야, 너네 기술 우리가 살게. 얼마 주면 돼? 고민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냐. 그런데 그 미국에서는 정서가 우리와 전혀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 아티클에서는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게 이해가 됐어요. 창업한 사람들은 실리콘밸리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창업한 사람들의 마인드에서는 기업을 엑시트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 나는 회사를 이렇게 기반 아이디어를 내서 워킹하게 만든 다음에 회사를 좀만 키워서 더 회사를 잘 키울 수 있는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오케이, that's it. 왜? 나는 그 정도가 그릇이 안 되고 나는 얼마든지 다른 걸 할 수 있으니까. 귀찮게 왜 나 더 큰 회사에서 직원들 채용하고 자르고 뭐 이런 것을 내가 다 고민해야 돼? 나 싫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엑시트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자유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말 되는 거죠. 말 되는 거예요. 그런데 1996년도에 시스코가 스트라타컴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는데요. 양상이 달라요. 오히려 이 회사는 중견기업이에요. 어느 정도 창업기업이 아니에요. 스타트업 기업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스코가 돈을 줍니다. 이 회사. 그냥 번뜩 간판이 살아있어요. 야, 너네 뭐가 부족해? 이렇게 물어봐요. 뭐가 부족해? 돈이 부족해? 오케이. 뭐가 부족해? 재정 담당하는 부족해? 우리 CF 보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리소스로 보내줘요. 잘하게 해줍니다. 오히려 이 회사가 더 성장하도록 지원해줘요. 인수해봐. 왜냐하면 리소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알기 때문에. 시스코가 판단하기에 이 회사에서 우리가 인수하는 이유는 그 회사가 잘 키워서 기업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프로세스와 밸류를 인정해 준 거죠. 만약에 프로세스 밸류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중요한 건 너야, 너. 엔지니어 너야. 그러면 될 것 같겠죠? 네. 근데 아닌 거예요. 딱 이 회사를 보니까 몇몇 사람은 데리고 와서는 될 일이 아니야. 이거는 그 회사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게 필요해. 키운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전략이 다른 거죠. 상황에 따라 여기에 따라서 산업에 대한 이슈, 사람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달라지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acquisition, M&A 할 때는 이런 질문을 좀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상식적이지만 여기서 좀 재밌는 표현을 또 해요. 자, 먼저 볼까요? 우리한테 성공하기 위해서 자원이 있냐? 자원이 없다고? 그 자원을 어디서 갖고 올 수 있어? 아까 시스코처럼, 그렇죠? 단문만 나쁘게 말하면 단문만 빼먹는 인수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프로세스와 가치 기준이 있어? 물어봅니다. 근데 이 아티클에서는요, 이 논문에서는 또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많은 매니저들은, 리더들은, CEO들은 이 두 번째 질문을 그냥 가볍게 여긴대요. 당연히 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있지. 프로세스와 가치 기준이 있어. 성공하기 위한 프로세스와 가치 있어. 여태까지 성공했으니까. 여태까지 내가 성공했잖아.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것은 이 프로세스와 가치가 우리한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파괴적 혁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얘기예요. 솔직하게 질문해봐라. 아니, 굉장히 좀 황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물어봐요. 솔직하게 물어봐라. 본인한테. 진짜 그러냐? 새로운 문제라고 보면 순간 좀 다르죠. 뭔가 솔직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그 이슈를 우리가 해결하기에는, 챌린징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지 않냐?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렇게 솔직하게 물어보면 좀 다르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아티클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파괴적 혁신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이거죠. 대기업. 근데 그에 대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업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리소스 가지고 성장합니다. 성공을 해요. 핵심 인재, 사람 또는 핵심 기술, 그렇죠? 그걸 성공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기업이 성장해 나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프로세스가 굳어지게 되고요. 밸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져야 되고요.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컬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워킹하게 되고 회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은 맞는데 동전의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는 시사점이에요. 동전의 양면. 아까 그 상단에 보여준 것처럼 capability가 있다면 disability가 있다는 거죠. disability가 있다는 거죠. 이걸 알고 모르고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그런데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게 또 이 established company, 대기업의 모습이에요. 알면서도 잘 안 돼요. 내부에서는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요. 주주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 월스트리트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밀려나가요. 계속 가야 돼. 자전거 타고 두 발 자전거를 계속 타고 나가야 됩니다. 열심히 나는 성장해야만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막 떠오르려고 하는, 게다가 또 거의 대부분이 disruptive innovation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가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저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 몸에 맞지 않은 옷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대기업은 못한다. 근데 하긴 해야 될 거 아니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조직이 못하니까 내보내세요. 스핀아웃 하세요. 또는 내부에서 별도대를 만드세요. 왜냐하면 내부 리소스를, 내부 프로세스를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또 이도저도 안 되면 M&A 하세요. 인수하세요. 인수하실 땐 조심하세요. 인수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세요. 그렇죠? 리소스가 부족하면 리소스만 인수하면 되는 것이고, 예. 근데 리소스만 딱 내가 테이크오버하면 그래서 워킹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존중해주고 해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주는 시사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레퍼런스가 좀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